474페이지 하겠습니다. 계약 총론을 보고 있고요. 계약의 뜻을 받고 계약자의 원칙 중에서 약관규제법, 계약의 종류, 쌍무, 편무, 유상무상, 낙성요물 구별하셔야 되고요. 계약의 성립은 특히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이에요. 계약은 성립했는데 원시적 불능일 때 계약은 무효가 되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게 하나 있었죠. 이건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 쌍무계약의 효력이라고 두 개가 있었어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하고 위헌부담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각각 의, 요건, 효과 딱 이렇게 기억하더라고요. 다섯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었죠. 삼면관계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과 제3자 권리 발생 요건. 마지막으로 계약의 해제를 보고 있죠. 해제의 뜻하고요. 구별해야 될 개념들이 5개가 있었죠. 철회, 취소, 해지, 합의 해제, 실권약관. 구별해야 되고요. 세 번째 해제 사유를 봤죠. 그 중에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 사유.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그 다음에 부수적 채무불이행, 채권자 지체까지. 그죠? 거기까지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해제권 발생 원인까지 봤고, 이제 네 번째, 해제권이 생겼어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했는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이행지체. 갑이 상당한 기간을 적어서 이행을 독촉을 했어요. 그럼에도 을이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갑에게는 해제권이 생겨요. 자, 이렇게 해제권이 생겼을 때 이 해제권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제권 행사 첫째 자유입니다.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요.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을을 계속 쫄 수도 있습니다. 자유예요. 그런데 해제권 행사가 자유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갑이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음에도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두 번째, 을을 쪼지도 않아.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3일이 지나 날짜가 지날수록 을은 어때요? 심란해지죠? 갑이 쪼든지 계약을 해제하든지 뭐 그러면 좀 을은 괜찮을 텐데 갑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세월이 흘러가는 답답하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쪼지도 않을 때 을은 갑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계약을 해제할 거냐? 아니면 계속 이행을 내가 해도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만약에 갑이 대답을 하지 않으면 갑의 해제권을 소멸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걸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계약을 해제할지 여부는 해제권자의 자유다 보니까 해제권자가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계약 해제 여부를 물어볼 수 있다. 그리고 해제권자가 대답을 하지 않으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이거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 계약을 해제를 한다면 갑은 을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이면서 권리니까 해제권은 형성권이 되는 거예요. 형성권. 세 번째로 갑이 계약을 해제한다고 할 때 그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해제한다고 말을 해야도 되고요. 행동으로 보여도 돼요. 행동으로. 을이 돈 드릴까요? 갑이 고개를 절레절레 이렇게 묵시적으로 받을 생각 없다. 돈 받을 생각이 없다는 건 뭐예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게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번째, 분류식입니다.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문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해제권 행사에서 네 가지를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해제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세 가지 기억합니다. 첫째가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을 합니다.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한다는 건 이런 거죠. 간단히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갑이 중도금까지만 받은 상태에서 을에게 등기를 먼저 넘겨줬어요. 그럼 일단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을이 나머지 잔금을 안 줘요. 그래서 갑이 2월 10일 날 계약을 해제를 했어요.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가 돼버려요. 그게 소급소멸이죠. 그렇죠? 갑과 을은 계약을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갑이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을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복귀? 갑에게 복귀한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 을등기도 무효가 돼버려요. 을등기가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돼버립니다. 소급소멸의 의미가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약을 한 적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니까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돌려 받아야 되겠죠. 원상회복. 이때 돈을 받은 사람은 계약금 중도금 받았다 그랬죠. 좀 전에. 그 받은 돈을 돌려주면서 이 돈을 애초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라고 했어요. 이자. 이게 원상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갑은 받은 돈만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돼. 자, 이때 지금 상황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계약을 해제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갑은 받은 돈에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도록 돼 있어요. 갑 뚜껑 열리겠죠? 예? 갑의 입장에서는 아니 저놈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계약을 해제했는데 왜 내가 돈을 돌려주면서 이자까지 붙여야 되냐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따로 뭐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갑 너 열받는 거는 뭘로 해결해라? 손해를 배상받는 걸로 해라. 그리고 돈 돌려주는 것하고 네가 돈을 돌려주는 거하고 을이 너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걸 동시이행관계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는 돈을 못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시행관계로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이 손해배상 지난주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말씀드릴 때 계약을 둘러싼 손해배상액이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실외이익하고 이행이익. 그 실외이익하고 이행이익을 어떻게 구별했죠? 아주 간단히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전혀 예복습을 안 하셨군요. 그렇죠? 그거 신경 쓰느라고 이놈 코로나 혹시 뇌주에 없나 말이죠. 그렇죠? 불안해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이게 다른 건 모르겠고 물론 안 걸리겠지만 혹시 뇌주에 있을지 모르니까 이게 뭐라는 거죠. 이 역사는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기근, 질병, 가뭄 그러면 민심이 흉흉 이렇게 되죠. 그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민심이 아주 흉흉해졌어. 사람들이 심지어 여유도 없고 뭐 얼마 전에 그저께 보니까 옆에서 기침하니까 기침하지라고 그러다가 또 둘이 치고받고 싸우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침 나오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렇죠? 오늘 기차 타고 내려오는데 목이 간질간질해요. 기침 안 하려고 아우 제가 목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기침이 잘 나요. 네, 물 자주 마시고 약도 처방받아서 스프레이를 뿌리는 약이 있어요. 염증약, 식도염. 식도염에 기관지염. 수술하라는 데는 안 하고 버티고 앉아있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뭐 얘기하다가 또 이제 기관지염까지 갔나. 손해배상 청구. 계약이 무효일 때는 실외이익이었고요. 계약이 유효인데 이행이 안 될 때는 이행이익 배상이었어요. 그럼 요거는 실외이익일까요? 이행이익일까요? 이행이익이죠. 계약이 유효인데 을이 이행을 안 해서 해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행이익 배상이에요. 원칙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예외적으로 실외이익 배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이익 배상 원칙이다. 일단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요 세 가지 효과를 아주 기본이 되는 거니까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제권이 있다, 해제권을 행사하면 이런 효과가 생긴다 그랬죠? 그럼 마지막으로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갑이. 천년, 만년 갑이 해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해제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생겨요. 해제권 소멸. 요 해제권 소멸 가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두 가지만. 하나는 아까 해제권이란 건 형성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형성권. 형성권은 천년 만년 행사할 수가 없고 일정 기간 내에만 행사해야 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 형성권은 소멸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 형성권 행사 기간을 법이 정해놨다면 그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법이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본이 10년이에요. 몇 년? 10년. 그래서 해제권은 행사기간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첫째,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몇 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요? 10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이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는데 계약을 해제하지도 않고 쪼지도 않고 시간이 흘러 몇 년까지? 10년까지. 그럼 을은 10년 동안 찜찜한 상태에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최고. 물어볼 수 있다. 그런데 갑이 대답을 안 했다. 그럼 해제권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그래서 해제권 소멸 사유 한 두 가지 정도 더 있는데 두 가지 정도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474페이지 하단에 보면 해제권 행사가 있습니다. 543조가 있죠. 자, 1항이 있고 2항이 있습니다. 2항 뭐라고 돼 있어요? 철회하지 못한다고 돼 있죠. 전제가 있죠. 해제 의사 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여 해제 효력이 생긴 후에는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오른쪽 맨 위에 동그라미 1번과 두 번째 줄까지 형성권까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2번 역시 두 줄 확인하시면 되겠죠. 두 줄 확인하시면 되겠고 불가분성은 오늘 안 봐도 됩니다. 넘기십니다. 네모 5번 해제 효과가 있습니다. 서설에 548조가 있고요. 1항 두 번째 줄에 원상 회복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2항에 보면 돈 돌려주는 사람은 받은 날부터 이자가 산하고 있고 받은 날을 좀 조심해 주세요. 가끔 받은 날의 다음 날이라고 출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은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라고 돼 있죠? 예? 얼른 찾으세요. 그리고 551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손해배상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551조는 조문 자체가 잘 나옵니다. 조문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양가를 보면 소급적 실효라고 돼 있고요. 오른쪽 맨 위에 원상회복이 있고요. 양가라서 한번 손해배상 청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의 기본적인 효과가 됩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2번에 양가로 1번 다섯 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지금 안 봐도 됩니다. 쭉쭉 넘어갑니다. 이렇게 계약 총론이 끝이 났어요. 그래서 계약 총론에 있는 내용들은 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제도들, 특히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동시이행의 한변권, 위헌부담, 해제 이런 각종 제도들, 강론에 나오는 계약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가 그걸 살펴본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강론으로 가면 우리 시험법에 계약이 세 가지가 나오죠.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이 각각의 계약을 했을 때 각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가. 여러분들이 매매나 임대차 따위를 중개를 하셨을 때 나중에 당사자에게 당신들은 이런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보는 거예요. 자, 먼저 매매. 매매는 물건을 사고 파는 걸 말하는데요. 법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죠. 매도인하고 매수인.
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떤 약속을 하는가?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요.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게 매매계약이에요. 요때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매매계약의 목적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약속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갑이 100일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을은 1억을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이게 매매계약이 됩니다. 쌍무죠? 주고받죠? 유상. 약속만 하는 거죠? 낙성. 구두로 해도 되고 계약서 써도 되죠? 분류식. 매매계약의 성질, 유, 쌍, 낙, 불. 그렇죠. 특징을 보면요. 이 재산권. 소유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로 소유권이지만 소유권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상권 양도할 수 있었죠. 전세권 양도할 수 있었죠. 임차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만 되는 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뭐 저당권도 처분받고요. 등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장래 발생하는 것도 돼요. 아파트 분양계약이 전형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재산권에 대한 매매입니다. 그렇죠? 아직 짓지도 않은 아파트 소유권을 파는 게 아파트 분양계약이에요. 장래 발생하는 재산권도 된다. 이 재산권은 매도인 소유여도 되고 아니어도 돼요. 다시 말해서 갑과 을이 100일호 매매계약을 할 당시에 이 100일호가 갑소유여도 되고 병소유여도 됩니다. 갑은 을에게 약속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병소유 아파트지만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 을이 갑을 믿으면 얼마든지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 의하면 타인 권리 매매도 일단은 어떻다? 유효다. 자주 등장하는 판례입니다.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하다. 그 다음에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대금은 반드시 금, 전, 반드시. 그래서 1억에 매매를 했는데 을이 금전으로 9천만 원을 지급하고 1,000만 원을 자동차로 줬다. 이거는 매매가 아니라 교환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대금은 반드시 금전일 것. 여러분들이 매매계약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매매계약의 성립.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은요.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과 지급하고자 하는 대금. 요것만 합치하면 돼요. 그렇죠? 무슨 재산권을 넘겨주겠다. 대금을 얼마 지급하겠다. 요것만 합치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니까. 목적이 아닌 것들, 대금 지급 시기, 이행 장소, 이행 방법 이런 것들은 굳이 합의가 없어도 매매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또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이나 지급하고자 하는 대금도 반드시 계약 당시에 확정이 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그 기준만 마련되어 있으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민법 총칙에서 봤죠? 그 다음 이제 매매 예약이라는 걸 나중에 가등기 담보등기 관한법률에서 가서 볼 거고요. 자, 중요한 게 계약금입니다. 보통 마트나 편의점 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현실 매매라고 하고요. 이 현실 매매의 경우에는 계약과 동시에 이행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따라서 무슨 계약금 따위를 줘보신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계약 날짜와 이행기가 다르고 따라서 계약할 때 대금을 주질 않고 그 대금의 1할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요. 그게. 일단 계약금은 우리 민법상 명칭을 불문하고 계약금이라고 부르든 증약금이라고 부르든 보증금이라고 부르든 명칭을 불문하고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줬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금전이나 물건 이게 우리 민법상 계약금이에요. 계약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물건도 계약금이 돼요. 따라서 1억에 101호를 매수한 을이 계약 당일날 갑이 1,000만 원의 계약금을 요구한다. 을은 이걸 돈으로 줄 수도 있고
자동차 타고 간 자동차로 줄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것도 계약금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계약금은 대금 일부가 아니더란 말이죠. 꼭 기억하세요. 자동차가 대금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된다 그랬는데 계약금은 물건도 계약금이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계약금은 대금 일부가 아니어서 나중에 계약이 이행이 되면 돌려주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그런데 보통 현실적으로 계약금은 돈으로 주로 주죠. 그죠? 물건으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물건으로 준다 그러면 값을 안 받는단 말이죠, 보통은. 보통은 돈으로 줘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대금에 충당해요, 안 해요? 대금에 충당하죠. 우리 대법원은 이거 관행이다, 관행. 반드시 대금에 충당해야 되는 게 아니다. 대금에 충당하는 관행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환의 원칙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계약금을 주고받으려면 매매계약 이외에 자 1억에 매매하기로 합니다. 플러스 계약금 계약이라는 걸 따로 해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실 매매의 경우에는 계약과 동시에 이행이 이루어지니까 계약금 줘보신 적 없죠? 그럼 매매계약만 한 거예요. 반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줬다. 이게 계약금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 따위를 체결하면서 부수적으로 체결되는 종된 계약이에요. 당연하죠. 주된 목적이 매매잖아요. 그게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이 되면 계약금 계약도 효력이 상실됩니다. 두 번째,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에요. 따라서 매매계약은 1월 10일 날 하고요. 계약금 계약은 나중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세 번째, 이게 중요하죠. 요물계약입니다. 요물계약이란 약속만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1월 10일 날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은 12일 날 주기로 약속. 이건 계약금 계약이 아니에요. 10일 날 매매 계약만 한 거고요. 계약금 계약은 안 한 거예요. 자, 10일이 됐습니다. 갑이 계약금을 달라고 하겠죠. 을은 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만 했다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을은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 따위는 없고 따라서 을이 약속한 날 계약금을 설령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갑은 주계약인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이게 판례예요. 근데 보통 현실적으로는 10일 날 주기로 약속을 했을 때 갑이 달라고 하면 을은 보통 주지요. 그게 계약금 계약이란 그게. 갑이 달라 했을 때 을이 줬다. 그게 계약금 계약이다. 그게.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주고 받는 게 계약금 계약입니다. 주고 받는 게 요물 계약이다. 잊지 마세요. 세 번째로 계약금의 기능은 최소 한도의 기능이 증약금이고요. 민법은 해약금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일단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을 하고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세 번째로 특약을 하면 위약금이 돼요. 위약금이라는 건 손해배상에 충당한다는 거예요. 각괄이 1억에 매매계약을 하고 을이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주었어요. 계약금 계약이 체결됐죠. 근데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특약을 하나 합니다. 을이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되고 갑은 계약금을 몰수한다. 반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특약을 하게 되면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원래는 갑은 계약을 해지하고 받은 계약금 돌려주고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됐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계약금 자체를 어디에 충당해라? 손해배상에 충당하라. 이런 걸 위약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만 위약금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특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위약금 특약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뢰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갑은 계약을 해지하고 돈은 돌려주면서 실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에 충당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사의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해약금을 보면 돼요. 해약금이란 각과 을 사이에 101호를 1억에 매매하기로 하면서 1,000만 원의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그럼 매매계약 플러스 계약금 계약까지 한 거죠. 이렇게 계약금 계약을 하면 양당사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하나씩 생겨요. 당사자에게 계약금을 주고받은, 즉 계약금 계약을 한 당사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생기는 경우 이때 계약금을 뭐라고 부른다? 해약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이 해제권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가 아니죠. 계약금을 주고받아서 생긴 거죠. 계약금 계약 때문에 생긴 거죠. 약정 해제권이 되는 거예요. 무슨 해제권? 약정 해제권. 계약금 계약을 통해서 생긴 해제권. 그래서 무슨 해제권? 약정 해제권. 자, 이때 우리 민법은 565조에서 이 해제권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하고요.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 이걸 규정해 놨어요. 행사 기간 및 행사 방법. 자, 행사 기간.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즉 이행 착수 전까지만. 따라서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이행을 착수하면 계약금 해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때 이 이행 착수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이것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이행 착수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것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행 착수에 해당되면 해제 못하죠. 계약금 해제 못하죠. 이행 착수가 아니라면 계약금 해제할 수 있지. 예. 자, 해당하는 거 두 개 기억합니다. 중도금 지급하고요. 매수인이 중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이행 착수다. 판례. 또 하나가 매도인이 또는 매수인이 등기 이전 서류를 준비하여 또는 대금을 준비하여 앤드 상대방에게 등기소 같이 갑시다. 이것도 산업인력관리공단 기출문제에 의하면 이행 착수가 됩니다. 두 가지 기억해 두십니다. 어쨌든 중도금 지급 전까지, 동행 촉구 전까지 해지할 수 있는 거고, 중도금을 지급했거나 동행을 촉구했거나 그럼 더 이상 계약금 해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죠. 특히 요거. 이건 한번 나왔다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다시는 안 나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어떻게 행사하는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을, 계약금을 포기하라.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갑, 백을 상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때 특히 갑, 백을 상환하면서 해지하는 거예요. 백을 돌려주겠다 말만 갖고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요 백의 기준. 이런 판례가 있어요. 을이 1,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100만 원밖에 안 가져와서 당일날 100만 원만 줬어요. 약속은 1,000만 원 했는데 실제로는 얼마를 줬어요? 100만 원. 자, 이때 갑이 100을 주고 해지하고 싶어요. 이때 이 100이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액수가 다르죠. 약속한 1,000만 원의 기준이 되면 갑은 2,000만 원을 돌려줘야 되고요. 실제 받은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200만 원만 돌려주면 돼요. 그렇죠? 자, 이때 100의 기준이 약정한 1,000만 원의 기준이 되는지 실제 교부한 100만 원의 기준이 되는지 어떤 게 기준이 된다? 약정한 게 기준. 실제 수령한 100만 원의 기준이 아니라 받기로 약정한 1,000만 원의 기준이 되니까 갑은 2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을 상환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거 가지고도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대법관이 요렇게 판결을 하십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을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또는 갑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했다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자, 아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효과가 3가지가 있었죠. 네? 3가지? 이것도 어쨌든 해제니까 소급 소멸, 원상회복,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길 텐데 계약금 해제는 소급 소멸만 있고 이런 건 없단 말이죠. 이행하기 전에 해제했으니 뭐 돌려줄 게 없고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요렇게 효과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오늘 계약금 이 정도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돼요. 자, 4번째. 다시 한번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현실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덩치 큰 부동산 따위를 매매 계약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거나 측량을 하거나 또는 계약서를 공증사무실 가서 공증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데 이거 공짜로 돼요? 비용이 들어요, 비용이. 그죠? 요런 거를 매매 비용 또는 매매 계약 비용이라고 불러요. 이거 만만치 않죠? 특히 이런 것들. 이거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면 되죠? 합의하면 되는데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합의가 안 되면. 똑같이 부담하라요. 어떻게 부담하라고요? 똑같이 부담하라요. 일단 요 정도를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요게 매매계약의 성립과 관련돼요. 그래서 매매계약의 성립에서는 한 3가지 정도 매매 이약을 뺀 3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4번째. 매매계약의 효력. 무슨 계약의 효력이란 계약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가, 이게 그 계약의 효력이에요. 그래서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의 권리와 매도인의 의무가 뭐냐예요. 매수인의 권리가 뭐고 매수인의 의무가 뭐냐예요. 간단하죠. 대금 청구권, 재산권 이전 청구권 이렇게 되죠. 의무, 재산권 이전 의무, 대금 지급 의무. 자, 이때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당연히 원칙적으로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게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이거 재산권. 완전한 재산권, 완전한. 깨끗하고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줘야 돼요.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등기 넘겨주면서 인도까지 해야 되고요. 가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말소하고 등기 넘겨줘야 되고요. 주유소를 팔았다면 부합물 탱크와 종물 주유기까지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 완벽한 거야. 그렇죠? 완전한 권리를 넘겨줘라 해요. 문제가 매매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 문제예요. 과실. 각과 을이 1월 10일 날 소를 매매해서 소. 근데 보통 당일날 소를 넘겨주는데 갑이 소는 20일 날 넘겨준대. 을이 알았다. 그래서 20일 날
우리 소를 넘겨받았어. 넘겨받았는데 소가 배가 홀쭉해졌어. 계약할 때는 뚱뚱했었는데 그래서 열흘 동안 소가 다이어트 했나?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15일 날 송아지를 낳았어. 이 송아지가 과실이에요. 이게 누구 거냐? 어른 이렇게 주장하죠. 나는 송아지를 벤 소를 샀다. 에? 갑은 나는 소만 팔았다. 그러니까 송아지 갖고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싸우지 마라. 물건의 인도를 기준으로 뭘 기준으로? 인도를 기준으로 전 과실은 매도인이 후 과실은 매수인이 이렇게 수취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1월 10일 날 소 매매 계약을 하는데 갑이 20일 날 넘겨주겠대. 그래서 우리 좀 이상해. 왜 당일날 안 넘겨주지? 소를 봤더니 배가 뚱뚱해. 그래서 우리 눈에 있는 엑스레이를 켰어. 그래서 엑스레이로 싹 들어봤더니 송아지가 소배 속에서 꿈틀거려. 아하, 요놈 때문에 20일 날 넘겨준다고 한 거구나. 이때 이 송아지도 넣고 싶어. 근데 인도를 받아야 되죠. 안 되겠다. 대금을 전부 지급. 그럼 매수인 수취. 이게 판례예요. 물건을 인도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면 과실은 매수인이 수취해라. 그러니까 어른 가백에 소리 지를 것도 없고 그냥 그날 돈 줘요. 그리고 나중에 송아지 내놔. 그러면 갑은 꼼짝없이 넘겨줘야만 됩니다. 이렇게. 과실, 대금. 자, 대금 지급 시기. 보통 날짜 정하지요. 근데 요것만 날짜를 정했어. 이건 안 정했어. 그래도 되죠. 왜? 동시행관계니까. 동일기한. 상대방 채무와 동일기한이 있는 걸로 추정. 이렇게 되죠. 두 번째, 돈 어디서 줄까? 합의 안 해도 되죠? 아까 돈을 어디서 줄지 합의 안 해도 계약은 성립한다 그랬어요. 안 정했어. 만약에 합의했어. 중개사 사무실에서 또는 목적물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주기로 했어. 그럼 거기 합의 장소에서 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합의가 없어. 원칙이 있어. 어디서 줘야 될까요? 원칙이 매도인 주소지. 어디라고요? 매도인 주소지. 이 원칙이에요. 잊지 마세요. 대금 지급 장소를 정하지 않으면 어디서 지급하라? 매도인 주소지가 원칙. 다만 물건 인도와 동시에 돈을 주기로 했을 때, 그럴 때 인도 장소.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따구로 나와요. 대금 지급 장소에 대하여 합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인도 장소 이렇게 나와요. 원칙적으로 인도 장소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매도인 주소지입니다.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사를 하시다 보면 가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갑과 을사의 101호 매매 계약을 여러분들이 중개하셨어요. 등기부에는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의 부인 병이 찾아와서 이 101호는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고, 다만 등기만 남편 이름으로 해놨더니 남편 놈이 몰래 팔았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그러더래요. 중개사. 그러면 등기부상으로는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다른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만약에 병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갑등기는 무효등기예요. 병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다음에 갑등기가 무효라면
등기행 공신력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을은 갑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돼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을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병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갑등기는 무효가 되고 우리 민법상 등기행 공신력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을 당신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밝혀지기 전까지는 대금을 주지 마세요. 요렇게 상담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뭐라 그러죠? 아유, 등기가 갑의 이름으로 됐으니까 갑이 소유자요. 걱정 하지 말고 갑한테 돈 주면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죠. 큰일 납니다, 나중에. 그래서 우리 민법은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자가 아니고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우기는 분들이 계셔. 아니, 갑이 등기돼 있으니까 갑이 소유자 아니냐고. 아, 등기돼 있으면 다 소유자요? 아니라 그랬죠? 아, 오늘 표정들이 표정들이 시험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공무원 시험이 연기가 됐죠. 5급 공무원 시험이 연기가 됐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어떤 시험도 그렇게 수능 문제지 유출 사건 이후 처음이에요. 이런 질병 따위로 시험이 연기된 건 처음 봤어요. 최초죠. 그럼 우리도 기대해 볼 수 있나? 중개사 시험? 아니, 그럼 10월 달까지 코로나가 창궐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연기 안 되죠. 그러니까 공부하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코로나. 표정들이 근심이 가득해. 지금 제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시는 표정들이야. 딱 보면은. 제가 모를 것 같죠? 눈을 보면 알아요. 표정들이 지금 제 얘기가 귀에 안 들어와. 그럼 안 돼요. 집중하세요. 매매 목적물에 권리 주장자가 있을 때 매수인은 뭐 할 수 있다?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불안하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가끔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매매에서 매번 나오는 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문제 풀이할 때까지는 언급을 안 한다 그랬습니다. 언급을 안 한다 그랬어요. 내용도 많고 어려우면서 복잡해요. 한 문제가 꼭 나오기는 하지만 포기하고 찍어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포기하고 찍어야 돼요. 다만 그냥 건너뛰기는 좀 미안하니까 어떤 건지 좀 의미만 생각해보자. 의미만. 갑과 을이 갑이 갖고 있는 A 토지가 있어요. 그 토지 대장에 저는 이제 보통 이제 평방미터로 단위가 바뀌었는데 전 평이라고 할게요. 1000평으로 되어 있어요. 을이 한 평당 10,000원씩 1,0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나중에 측량을 했더니 700평밖에 안 돼요. 몇 평이 부족해요? 300평이 부족해요. 그럼 당연히 을은 갑한테 가서 야, 측량했더니 300평 모자라. 300평 값 돌려줘. 라고 주장하겠죠. 근데 갑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나도 병한테서 1,000평 값 주고 샀어. 나도 몰랐어. 다시 말해서 갑은 잘못이 있다 없다? 없지요.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국가 잘못이죠. 토지 재장을 관리하는 국가 잘못이죠. 측량 누가 해요? 국가 하잖아. 공간정보법에서 국정지적주의죠. 그게 뭐예요? 지적관리는 누가 한다? 국가가. 에? 그래서 공부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뭐 임야대장, 지적도 뭐 이런 거 있잖아. 공유지 연명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누가 관리해? 국가가. 국가가 측량을 잘못해서 당사자들은 다 1,000평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국가의 잘못이에요. 그러면 매도인은 완전한 권리를 넘겨줄 의무가 있는데 이거 완전하지 않지요. 그런데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더란 말이죠. 만약에 매도인에게 잘못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걸 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 민법은 안 되겠다. 매도인 너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일단 책임을 져라 라고 법에서 정해놓은 거, 이게 담보책임이에요. 법정 무과실책임. 법정 무과실책임. 매도인이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못했을 때 설령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일단 책임을 져라. 이거를 담보책임이라고 하게 됩니다. 담보책임. 그 담보책임이 유형이 세분화를 시키면 23가지가 나와요. 유형이. 뭐 그 23가지 우리가 다 이해 암기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 중에 하나. 이거. 수량을 정해서 매매했는데 수량이 부족하지요. 그죠? 아주 많이 나와 이거. 수량을 정해서 매매를 했는데 수량이 부족하더라. 면적을 정해서 매매를 했는데 면적이 부족하더라. 이럴 때 매도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가? 담보책임. 그 구체적 내용이 뭐냐?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매수인은 300평 값 돌려달라. 아까 1000평 1000만 원 줬죠? 300만 원 돌려달라. 대금감액 청구. 대금감액 청구. 두 번째, 700평만으로는 을의 목적을 달성을 못해. 을은 1000평을 사가지고 창고를 질 생각이야. 700평 갖고는 못 줘. 안 되겠다. 계약 해제. 그리고 손해 배상까지. 이게 수량 부족 담보 책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권리를 을이 계약 당시 몰랐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행사라 해요. 언제부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3개 중에서 하나. 이렇게. 근데 잘 나오니까 요거만 알고 있어도 몇 문제가 또 풀려요. 일단 담보책임이라는 게 이런 거고 그 구체적 유형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오늘 딱 하나. 수량 부족. 이렇게 처리한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매매계약 마지막으로 환매를 좀 보셔야 되는데 요건 이제 조문만 잘 보시면 돼요. 조문만. 일단 환매라는 것은 매도인이 물건 팔았죠? 물건을 팔았는데 일정 기간 내에 이 환매 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되사가는 것. 이게 환매예요. 민법상. 부동산 공법에도 공법상 환매라는 거 있죠. 비슷해요. 일방적으로 되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 좀 황당하죠. 따라서 갑이 일방적으로 되사가려면 환매 특약이라는 걸 따로 해야 돼요. 환매 특약. 이 환매 특약을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도록 하고 있어요. 매매계약과 동시에 되사갈 수 있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이때 매도인은 일방적으로 되사갈 수 있는데 이렇게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하면 매도인한테는 환매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요. 이 환매권이 이거예요. 일정 기간 내 되사갈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돼요. 이 환매권을 기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행사하는가? 오늘 요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행사기간과 행사방법. 먼저 행사기간은 부동산의 경우에 기간을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데 5년을 넘지 못해요. 1년, 2년, 3년, 4년, 5년까지 괜찮아. 6년 안 돼. 6년, 5년으로 단축. 동산의 경우에는 3년 넘지 못해요. 만약에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5년, 3년이 기간이 돼요.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한 번 정한 기간은 절대로 연장 불가. 이게 굉장히 잘 나와요. 한 번 정한 기간은 기간 내에 연장할 수 있다. X 절대로 연장 불가. 절대로 연장 불가. 그다음에 행사 방법. 갑은 을에게 기간 내에 환매하겠다 라고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반드시 돈을 돌려주면서 환매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단순히 다시 사가겠다 말만 갖고는 안 돼요. 돈을 주면서 환매.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이런 거예요. 매매계약을 할 때 밑에다 단서를 달아. 갑은 언제까지 되사갈 수 있다. 을 이거 살까요 안 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을이라면 공장 지려고 땅을 사는데 밑에다 갑이 특약을 달았어. 갑은 언제까지 땅을 되사갈 수 있다. 을은 나 안 산다고 그럴 거예요 보통. 그렇죠? 네? 그래서 잘 활용이 안 돼요. 이런 제도가 있지만. 그래서 환매는 주로 이 부동산 공법에서 공법상 환매. 또 하나가 나중에 담보 수단으로 활용을 해요. 매매 수단이 아니라 담보 수단으로 활용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환매라는 제도까지 있다. 됐죠? 자, 매매를 조금 체크해 보겠습니다. 494페이지 서설 563조 양가로 1번에 의, 양가로 1번에 유쌍낙불,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 요 동그라미 2번, 3번이 매매계약의 목적이에요. 따라서 네모 2번 매매 성립, 1번 목적만 합치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1번. 그리고 판례. 그 목적도 반드시 계약 당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매 이약은 안 본다 그랬어요. 넘어갑니다. 498페이지 계약금이 있어요. 의의가 있고요. 오른쪽 계약금 계약이 있습니다. 성질 4줄. 그 다음에 판례 밑줄 그어져 있는 거.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매수인이 계약금을 안 준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니 결과적으로 매도인은 주계약인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판례죠.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그때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계약금의 종류, 증약금의 최소한대 성질 넘기면 위약금이 나오죠. 자, 위약금과 관련해서 그 왼쪽에 기출이 있어요. 기출 두 번째 거 보세요. 사이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금을 위약금을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위약금 성질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따라서 돌려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례 갑과 을이 갑수요 부동산에 대해서 1억에 매매를 하면서 별다른 특약 없이 계약금을 줬어요. 그런데 1번 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갑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갑은 그 계약금 1,0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당연히 몰수할 수 있는가? 안 된다 라고 돼 있죠. 특약이 없는 한 위약금으로 볼 수 없으니 갑은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돼 있죠. 반드시 위약금 특약이 있을 때만 위약금이 된다는 거. 그리고 오른쪽 해약금이 있고
조문이 있죠. 해약금 추정.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물건도 되는구나.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명칭을 불문하는구나.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 교부할 것을 약정한 때가 아니라 교부한 때, 주고받았을 때 이 조문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물계약이 되는 거예요. 교부할 것을 약정이 아니라 교부한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니까 요물계약이 되는 거예요. 밑에 양가로 1번 동그라미 보면 교부점을 포기하고 2번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는데 특히 3번 기준이 되는 건 실제로 교부한 게 아니고 주기로 한 약정, 그게 배액의 기준이 된다 라고 돼 있죠. 이게 동그라미 3번이죠.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 다음 페이지 4번.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기억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줄에 보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행에 착수한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 이행기 전에도 착수할 수 있다. 중도금 지급 날짜가 1월 20일이지만 그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다. 그 전에도. 그리고 오른쪽 양가로 2번 해제 효과 동그라미 1.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약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는가? 합의가 없으면 균분 부담하라고 되어 있고요. 4번에 매매 효력이 있습니다. 양가로 1번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죠. 568조 2항에 보면 동시행관계로 규정을 해놨고요. 기억 권리 자체를 넘겨줘라. 오른쪽 니은 완전해야 된다. 디귿 종물도 넘겨주라. 동그라미 보면 과실은 누가 가져가나?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이지만 니은으로 내려가서 세 번째 줄. 다만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했다면 물건 인도 전이라도 과실은 누가 수취한다? 매수인이. 이렇게 돼 있죠. 대금 지급의 그 조문 3개가 있어요. 585조, 586조, 588조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동그라미 2번 대금 지급 장소 뭐라고 돼 있어요? 조문 밑에. 대금 지급 장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 주소지, 매도인 주소지. 매수인이 대금을 지참하고 매도인 주소지 가서 지급.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참채무라고 써 있습니다. 예외가 인도 장소고요. 담보 책임은 안 쳐다본다 그랬어요. 하나만 확인합니다. 511페이지에 가면 동그라미 3번에 수량 부족 있죠? 그거 말씀드렸죠? 한 장을 넘기면 니은의 내용이 있어요. 니은의 행사 내용 그 3개 하고 디귿. 일단 오늘 요거 하나는 기억하자. 요거 하나. 그리고 쭉 넘기면 어휴 뒤지게 많아. 520페이지. 나는 담보 책임 문제를 꼭 맞추고 싶다. 그럼 일단 이 520페이지에 있는 표를 외워야 돼요. 외우기 싫지요? 외우고 싶으세요? 진짜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521페이지 환매.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 양가로 2번 590조 1항. 양가로 이 좋은 박스 590조 1항. 그 다음에 591조 1, 2, 3항. 특히 2항. 조문만 확인하자 그랬어요. 한 장을 넘겨서 양가로 3번 실행. 동그라미 1번 594조 1항.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간 내에, 여기 보세요. 기간 내에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환매하란 말이죠. 말만 갖고는 안 되고. 그게 594조 1항이 됩니다.
조문을 딱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매매입니다. 교환하고 임대차 남았어요.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